20세기 한국 소설 22.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천승세 방영웅 외 천승세의 포대령은 유2.5 전쟁에 참전했던 포병부대 연대장 출신 김달봉, 포대령, 이 주인공입니다. 제대 후에도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현실을 전시 상황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나는 우연히 포대령을 만나 함께 지내지만 포대령의 비현실적 행동에 점차 반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포대령이 전쟁 중 아내를 잃은 아픔을 지녔음을 알게 되고 그는 채석장 다이너마이트 포금을 적의 포격으로 착각해 뛰어들다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작품은 전쟁이 남긴 상처와 소외, 인간의 비극을 그립니다. 천승세의 신궁은 어촌마을 장선포를 배경으로 무당 왕년이가 주인공입니다. 왕년이는 시어머니에게서 신궁, 신령한 활을 물려받고 굿으로 번 돈으로 남편 옥수를 위해 배를 삽니다. 그러나 흉어와 가난, 그리고 어민들을 착취하는 선주 판수의 횡포로 남편이 죽자 왕년이는 굿을 그만둡니다. 판수는 왕년이를 다시 부려먹으려 하지만 왕년이는 한을 품고 판수에게 복수합니다. 작품은 무속과 민중의 한, 하층민의 삶에 대한 위기와 억압, 그리고 이에 맞서는 도전을 그리며 마지막에 판수가 죽고 왕년이의 한이 풀리면서 한 시대의 종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승세의 해자의 눈꽃은 가난한 달동네 사글세방에 사는 화자 나가 폐병 말기에 정신질환을 앓는 여인과 그 딸 해자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해자는 엄마가 남긴 발자국 위에 발로 앙증맞은 눈꽃을 새기며 엄마의 병든 모습과 행동을 꽃으로 감춥니다. 어느 날, 해자는 엄마가 죽었다고 알리며 이제 자신이 화자를 위해 눈꽃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작품은 소외된 이웃의 고통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애틋한 연민과 인간애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남정현의 분지는 해방 후 아버지를 기다리며 어머니, 여동생 분이와 함께 살아가는 홍만수가 주인공입니다. 어머니는 미군에게 성폭행당한 뒤 정신착란 끝에 사망하고 세월이 흘러 만수는 분이가 미군 상사 스피드와 동거하며 학대받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스피드의 아내가 한국에 오자 만수는 그녀를 향미산으로 유인해 누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묻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겁탈합니다. 이 일로 미군 당국의 추적을 받게 된 만수는 어머니의 영혼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외세에 짓밟힌 조국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박용숙의 목수 아바이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온 목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지식인 아들의 시선을 담은 작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삶에서 서구적 가치나 화려함이 아닌 소박하고 은근한 아름다움과 민중의 힘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닿지 못할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들은 추상적 예술 대신 현실적이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작품은 민중의 긍정적 힘과 서구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전병순의 강원도 달비장수는 전후 지독하게 가난한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머리카락을 사러 다니는 달비장수와 마을 여인들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그립니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생계를 위해 머리카락까지 팔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작품은 애정과 윤리, 삶의 양심,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사회적 현실과 결합해 보여주며 가난과 시대의 변화에 내몰린 이들의 비극적 삶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이정호의 감비천 불붙이는 함경도 개마고원의 깊은 산골, 감비천 불붙이라는 마을에 정착한 두 화전민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외딴 산골에서 자연의 혹독함과 외로움을 견디던 이들은 약초 사건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해 갈등과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작품은 자연과 인간의 운명, 고립된 삶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인간 내면의 상처를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방영웅의 첫눈은 1970년대 서울 변두리 허름한 대포집 골목의 왕포집을 무대로 작부 철순이, 미스 윤, 병숙이, 그리고 주방장 강원도댁 등
각기 사연을 가진 여성들의 삶을 그립니다. 산업화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이들은 궁핍한 현실과 희망 없는 일상에 내몰려 있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밤, 강원도 댁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며 눈은 그녀들에게 아픈 기억과 궁핍을 상징합니다. 소설은 해악과 페이소스를 통해 밑바닥 인생의 슬픔과 인간애를 그려냅니다. 안녕하세요.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한국. 정말 격동의 시대였죠. 전쟁의 상처도 아직 남아있었고 또 이념 대립도 첨예했고요. 숨가쁘게 근대화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맞아요. 모든 것이 급변하던 때였죠. 오늘은 바로 이 시기에 우리 한국 문학이 그 시대의 그림자를 어떻게 담아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천승세, 남정현, 방영웅 이 세 분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요. 네, 아주 중요한 작가들이죠. 이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는 어땠는지, 또 문학은 어떤 질문들을 던졌는지 당신도 함께 생생하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 시대를 알려면 일단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쟁 직후엔 남북 간의 적대감이 정말 심했고요. 남쪽에선 이승만 정권이었는데 반공,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걸 거의 국가의 기본 원칙처럼 내세웠죠. 네,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확 터져 나왔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사정권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반공에 더해서 근대화라는 구호가 또 등장했던 때군요. 맞습니다. 군사정권은 경제성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너무 빨리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농촌은 막 무너지고 도시에는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빈부격차도 엄청 심해졌죠. 그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공동체 의식 같은 건 급격히 사라져갔어요. 특히 70년대에는 유신체제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독재를 강화했는데요. 이때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을 오히려 정권 유지에 이용하기도 했고 산업화의 문제점은 더 커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큰 성과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라든가 와우 아파트 붕괴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도 있었으니까요. 문학이 바로 이런 모순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천승세 작가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분은 특히 토속적인 세계, 우리 민중들의 삶을 꾸준히 그리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천승세 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근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아주 비극적으로 그려냈어요. 대표작 신궁을 한번 보면요. 아, 신궁. 네, 거기 보면 어촌 공동체의 평안을 빌던 왕년이라는 무당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굿, 그러니까 제사가 자본의 힘, 쉽게 말해 돈 때문에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 굿이라는 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건 어떤 정신적인 기둥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돈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 이게 바로 공동체 해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옛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극이었군요. 그렇죠. 또 해자의 논꽃 같은 작품은 도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쓸쓸한 삶을 그리면서 이미 공동체가 파괴된 후의 그런 애잔한 풍경을 보여주고요. 포대령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건 전쟁 기억에만 갇혀 사는 퇴역군인 이야기예요. 이 인물을 통해서 분단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맹목적이고 폭력적인지, 또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고 뒤처진 개인의 슬픔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천승세 작가는 사투리를 정말 맛깔나게 쓰시는데 그 덕분에 민중들의 삶이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죠. 네, 공동체 해체라는 그 비극을 정말 깊이 파고드셨네요. 자, 그렇다면 남정현 작가는 어땠나요? 이분 하면 분지하고 필화 사건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시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천승세 작가가 우리 내부의 공동체 문제에 좀 더 집중했다면 남정현 작가는 시선을 좀 더 밖으로 돌려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외부 권력,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라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아, 분지가 그래서 문제작이 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분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미군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렸거든요. 이전까지 기지촌을 다룬 소설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반미 문학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미군을 거의 뭐 점령군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미국 사회 자체를 풍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왜 필화 사건으로 이어졌나요? 그게 이 소설 내용이 북한 신문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필화 사건, 글 때문에 화를 입은 사건이라고 하죠.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당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는지, 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억압받고 있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그랬던 시대죠. 다만 이제 비판의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떤 문학적인 완성도나 섬세한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방영웅 작가를 살펴보죠. 이분은 앞선 두 분과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천론 같은 작품을 보면 사투리나 미녀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분위기가 좀 더 토속적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방영홍 작가는 주로 도시 변두리에서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즐겨 그렸어요. 첫눈에 나오는 강원도댁이라는 인물처럼요.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서도 순박함이나 인간적인 정을 잃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아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네, 저도 그 작품 읽으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주인공이 어렵게 모은 돈을 도둑 맞거든요. 이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심각하거나 슬프게만 그리지 않고 오히려 좀 뭐랄까 웃음기 섞인 방식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비극인데 희화적으로 그렸다? 그 점이 독특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값싼 동정이나 감상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했을 수도 있고요. 작가 특유의 어떤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렇게 팍팍하고 비인간적인 도시 현실을 오히려 반어적으로 고발하려는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천승세나 남정현 작가처럼 현실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네, 그렇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민중들의 그 건강한 생명력,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 분 작가 모두 그 격동의 60년대, 70년대를 정말 각자의 시선으로 치열하게 담아내셨네요. 전쟁, 분단, 가난, 또 근대화의 그늘 속에서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작품 속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문학이 그 시대의 거울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거든요. 예를 들어 외세와의 관계 문제라던가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생긴 그늘, 또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요. 이건 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이죠. 특히 이렇게 문학이 주목했던 소외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뭐 AI 혁명이다, 기후 위기다 해서 또 다른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당신은 우리가 잃어가고 있거나 혹은 꼭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 속 작가들의 깊은 시선이 당신에게 어떤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